안녕하세요. 금강경에 물들다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무상정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물론 온전히 무상정토가 맞다라는 의견은 아니었고, 무상정토에 반대되는 개념 아니면 대비되는 개념으로 유상정토는 극락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서쪽에 있다, 저기 다른 세상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유상정토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극락이 서쪽의 객관세계로 있으면서 동시에 마음에 있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둘 다 맞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배울 건데, 그게 뭐냐면 상응이에요. 상응. 상응. 서로 호응해서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서로 반응해서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연기적이라는 거죠. 의존적이고.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모든 존재에게 사랑받는 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왜 없느냐? 이 사바세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존재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집착은 어리석은 집착이라. 그런데 왜 있기도 하냐면요, 극락세계에선 가능해요. 그러면 극락세계의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사바세계에 적용을 하면 100%는 아니어도 퍼센테이지를 높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장사자라는 사람들 있죠. 사업자라는 사람들 있죠. 명예 얻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비결 한번 볼 거예요. 비결은 미묘함이라는 단어예요. 아주 미묘해야 돼요. 이거 미묘하다가 혹시 애매하다로 들리나요? 아니죠. 애매한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저 미묘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반야의 표현입니다. 반야를 표현할 때 미묘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반야는 미묘한 것이기 때문에. 왜? 반야의 눈으로 볼 때 TV의 실체는 있나요, 없나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까 미묘한 거죠. 그래서 유상정토와 무상정토의 이 극락세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추천도서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담난대사 이야기했잖아요. 담난대사의 왕생론주가 추천도서예요. 이유는 담난대사는 전공이 뭐였다 그랬냐면 반야라 그랬죠. 그런데 건강 문제 때문에 영생을 추구하다가 극락을 다시 전공을 한 거예요. 나이 늦게.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극락을 쓰냐면, 주석을 하냐면 극락의 유상장엄을 보는데 반야의 무상장엄의 눈으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묘하게 설명합니다. 그 왕생론주에 이제 근본이 되는 식구가 있어요. 식구. 그게 왕생계인데 그 왕생계의 원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극락세계의 모든 것은 진귀하고 보배로운 성품으로 미묘하게 장엄되었고 때없는 광명이 불꽃처럼 타올라 깨끗하고 밝게 세간을 비추네. 자, 미묘하게 장엄되었고,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극락세계에 구성물질이 있어요. 보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보석은 보는 이의 취향에 맞게 변화하는 보석입니다. 이게 인테리어나 사람을 꾸며주는 일이나 이런 걸 해본 사람은 꿈의 물질이라. 꿈의 물질.
아무리 자기가 전문가여도 예쁘게 꾸며줘도 보는 사람이 그 취향이 아니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꿈의 물질은 꾸며놓으면 보는 사람이 예뻐 보이는 모습으로 계속 변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물질이 있으면 좀 파와서 우리나라에서 팔면 내부자 되겠죠. 미묘한 물질이에요. 극락세계는 보배로운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게 보석으로 돼 있어요. 모든 게 보석으로 돼 있으면은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자, 물이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럼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그게 바로 사바세계 중생의 한계라. 지각, 상상의 한계. 물이 보석으로 돼 있다고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만지는 보석이 워낙 질이 낮으니까. 다이아몬드 아무리 질이 좋아봐야 부드러워요? 만지면 촉감이 좋아요? 좋을 수 있겠네요. 좋을 수 있겠다. 좋을 수 있겠다. 먹으면 맛있어요? 극락세계에 있는 보석은 만지면 시원하고 맛있고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고, 그러니까 꼭 고체의 모습만을 유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느냐, 호오를 반영해서 모습을 반영시키기도 하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끊임없이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꿈꾸는 최고의 물질일 거예요. 근데 미묘함이 바로 비결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면, 최고의 장엄은 뭐냐면 보는 사람이 좋아하는 장엄이에요. 이걸 100% 해결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든 게 바로 법장비구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인류의 과학의 발전 속도를 보면 어쩌면 정말로 이런 물질을 창조해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는데, 이런 물질을 만들 때 핵심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보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장엄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꾸민다는 표현이 있죠. 두 가지의 차이가 뭘까요? 보살, 마하살들과 수행자들, 스님들은 장엄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장엄한다. 그런데 우리 처녀 총각들은 장엄한다고 표현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꾸민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는 한자 단어만 놓고 또는 한글 단어만 놓고 보면은 특별히 다른 점이 안 보여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엄은 보는 사람을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목적이. 꾸미는 건 내가 이뻐 보이려고 꾸미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꾸미는 건 내가 이뻐 보이려고 꾸미는 거고, 장엄은 보는 사람을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의 정토장엄 그리고 마음장엄이라고 하는 건, 청정한 마음장엄이라고 하는 건 오직 중생구제를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니까 이런 미묘한 취향 저격의 비결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가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런 마음의 비결을 연습하지 않으면 이런 물질은 사실 못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누가 만들어도 못 쓰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그래서 이런 물질이 극락에만 허락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의 부족인 거예요. 한번 보죠. 미국 아마존은 드론 택배 시스템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드론이 택배를 배달을 하는데
요즘에 아주 신기한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 아마존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죠. 그럼 똑같은 검색을 몇 번 하면 검색한 것 쭉 나오다가 밑에 관련 검색어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나오죠. 근데 그 광고가 자기 취향에 맞는 게 나와요. 관련 검색어를 가지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는 하죠. 네, 이 정도는 하죠. 아마존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일정 빈도수 이상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빈도수 이상 검색했었던 그 시계를 주소로 보내버려. 집에 있는데 드론 택배가 날라오는 거예요. 주문을 안 했는데 자기가 주문을 안 했어요.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이거를 사 마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을 못 했는데 드론 택배가 날라오는 거예요. 문 앞에 가니까 내가 원하던 시계가 도착을 했네요. 포장을 딱 열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기 싫으시면 반품하시면 됩니다. 무료 반품 가능. 자, 반품할 거예요? 가질 거예요? 이게 바로 미묘한 드론 배송인데 그냥 드론 배송이 아니라 미묘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상대를 관찰해서 상대의 취향을 파악해서 상대의 필요성을 파악을 해서 보내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나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서예요? 물론 돈 벌려면 나를 위해서겠지. 돈 잘 벌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나만 위해서에서 너도 위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포함이 되니까 미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반품하겠죠. 근데 반품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답니다. 이건 뭐냐면 취향 저격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가 있어요. 단어. 꾸민다. 장엄한다. 꾸며야 돼요? 장엄해야 돼요? 장엄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 사람들, 그리고 상황, 선배들, 그 사람들을 취향 저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극락처럼 되고 싶으면 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극락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극락의 택배 시스템을 보죠. 극락에도 택배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극락 세계에도 이렇게 택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극락의 택배 시스템이 어떤지 설명을 하자면 왕생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극락 세계는 하루에 6번씩 원하는 물건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하루에 6번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대요. 안 시켜도 중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뭔가 욕구가 있으면 그에 대한 것들이 배달 온대요. 이게 딱 택배잖아요. 그것도 어떤 택배냐면 취향 저격 100% 택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그냥 베낀 거라. 아마존의 드론 배송이라고 하는 건. 우리도 저런 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우리 삶에다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저거랑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하고 이래야 원하는 게 날라왔겠죠. 근데 이 슈퍼인간 만드는 프로젝트 알죠? 네, 슈퍼인간 만드는 프로젝트. 어떻게 하냐면은 뇌에다 칩 꽂잖아요. 이제 곧 해요. 실험한대요, 이제. 칩 자체는 개발이 됐대요. 자원자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뇌에다 칩을 꽂아요. 그러면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책, 원빈 스님 책. 그러면 요 칩이 검색을 합니다. 원빈 스님 책. 그래서 주문을 해요.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오면 검색하고 클릭 안 해도 하늘에서 6번 원하는 물건이 날라오는 시대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럼 극락세계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돈 있는 사람만 날라올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생각해도 안 날라와요. 그래도. 예. 이게 극락세계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하지만 극락세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조금 더 편리함이 생기고 조금 더 편안함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더 뭔가 상대의 취향을 더 명확하게 맞출 수 있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개선들이 조금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저런 정토의 시스템들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상응이에요. 상응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육근과 육경이 만날 때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응입니다. 우리가 지옥 중생이 있잖아요. 지옥 중생하고 인간 중생하고 뭐가 다를까요? 몸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육근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각기관. 고통을 인간이 더 잘 견딜까요? 지옥 중생이 더 잘 견딜까요? 지옥 중생이 잘 견뎌요. 쉽게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쉽게 죽으면 고통이 금방 끝나잖아. 그래서 거기서는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냐면 오래 버텨야 돼요. 그런데 오래 견딜 수는 있는데 감각이 무디어야 될까요? 예민해야 될까요? 감각은 예민해서 고통은 크게 느끼는데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더 크게, 더 오래 느낄 수 있도록 감각기관이, 육근이 개발되어 있는 게 지옥 중생이에요. 인간은 금방 역치에 도달해서 고통에 금방 적응을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라고 개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무작정 겪으라고 개발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육근의 차이 때문에 세계가 다른 것처럼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지옥 세계가 여기 있을까요? 남선부주 지하에 있을까요?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남선부주 금강산 지하에 지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실체화된 개념으로서의 생각이고 이게 뭐냐면 유상정토처럼 유상지옥이고 그거 말고 무상지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상지옥과 무상지옥을 서로 해결하는 게 상응의 문제라 그랬는데 이거는 그 세계가 어떻게 경험되는지의 원리를 알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옥은 여기 있어요. 극락도 여기 있어요. 근데 왜 누구는 극락을 경험하고 누구는 인간을 경험하고 누구는 지옥을 경험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감각기관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해 잘 안 되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트릭스와 AR. 매트릭스 세대예요. AR 세대는 맞죠? 네. 여기다 이렇게 뭘 이렇게 꽂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호접지몽은 꿈을 꿨는데 자기가 나비가 됐어. 근데 꿈을 깨고 나니까 너무 나비였던 것이 현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나비가 진짜 난지 지금 장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 난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꿈이 현실과 구분이 잘 안 되는 경계들이 생긴다는 거죠. 매트릭스나 AR, 요 AR이 기본 단계. 이것이 더 발전하면 이제 완전히 그거 가상현실? 가상현실로 나아간 게 매트릭스 아니에요. 그럼 AR부터 놓고 보면 어린 딸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그게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AR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 팀에서 딸의 이미지를 3D로 만들어서 그것을 AR로 경험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딸이 가짜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몰입하는 순간 그 아이를 붙잡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자신의 그리움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 더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건 환상인 걸 알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게 극락세계가 유상전토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극락이라고 하는 곳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정보를 집어넣어서 서로 상응을 해버리면 보이고 느껴지고 맛보아지고 촉감까지 느껴져요. 그럼 이건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이러면 현실, 객관세계처럼 있다라고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는 사람 입장, 그게 뭐냐면 그거는 그냥 AR 껴서 그런 거다. 뇌 속이는 가상현실 기계 들어가서 그런 거다 라는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마음의 노름이죠. 이걸 무상정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세계에 가면 영생을 처음부터 얻는데, 영생을 얻으면서 같이 주는 게 있어요. 기본 옵션. 그게 뭐냐면 감각기관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느 집안에 태어나든 보통 보편적인 평균적인 감각기관을 주죠. 눈 2짝, 콧구멍 2개, 귀 2개. 이걸 공통으로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인간하고 다른 감각기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극락을 경험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 AR 기계가 인간용 AR 기계하고 극락세계용 AR 기계가 다르다 이거예요. 인간세계 경험할 수 있는 기계하고 극락세계 기계 경험할 수 있는 기계하고 지옥세계 경험할 수 있는 기계가 다른 기계가 있는 거라. 그러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감각을 경험을 하죠. 그러면 세상이, 객관세계가 그 감각기관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돼요?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 가상현실과 AR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뇌를 속이는 거잖아요. 자, 감각기관이 달라서 우리가 지금 쏟고 있고 환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유상정토, 객관세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들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100% 있는 거예요. 만져지는데 어떻게 없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공부를 해가지고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그냥 마음의 경험일 뿐이라는 걸 알죠. 객관세계는 있나 없나 아예 우리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왜? 있나 없나의 존재론보다 경험을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 그게 환상이냐 실제냐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 경험을 바꾸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상정토론이에요. 유상정토와 무상정토가 전혀 모순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상응, 그 상응이 낳는 미묘한 환상들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이제 표정을 보니까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왔나 봐요. 여기에 단어가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다양한 단어가 나와가지고 막 단어가 뭐 이렇게 무슨 단어 막 이렇게 떠다니고 지금 말을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이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어려운 얘기 다 빼고 우리가 누군가 존재 세상과의 관계를 잘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의 취향을 좀 잘 알고 그들의 취향을 좀 만족시키고 이렇게 그들을 잘 알고 반응하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비심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상대의 요구에 따라, 상대의 의도에 따라, 상대의 취향에 따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반야의 힘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수행인 거예요. 상대방 뜻에 따라 변화시켜줄 욕구가 있는 것,
자비심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욕구가 있어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변화를 못 하잖아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반야의 힘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갈고 닦는 게 보리심을 닦는 거고, 이걸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중생을 잘 구제하려면 천차만별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중생들에게 상응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극락을 좀 보고 배워야 돼요. 또 중생 구제 말고 나는 장사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돼. 나는 선거 나가가지고 명예를 좀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요구를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에게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취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반야와 자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면,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중생을 구하는 보살이 되려면, 그렇게 성불의 길을 가려면 이 정토의 미묘한 사상들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즉비심영의 공식까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이제 이 금강경 장엄 정토분에서 보살이 장엄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당시에 정토 불교를 비유로 끌고 와서 반야를 설명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토 얘기 다 빼고 정토라는 이름만 있고 끌고 와서 즉비심영의 공식을 가지고 반야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 그 숨겨진 이야기를 제가 미묘한 장엄에 대한 이야기로 한참을 한 겁니다. 결론은 뭐였냐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극락세계니까 극락세계를 좀 배우면 그 모두를 만족시키는 기술들을 우리가 익힐 수 있다.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반야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즉비심영의 공식을 한번 설명을 하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하세요. 여기 PD님이 CG로 써주실 거예요. 자, A, 즉비 A, 심영 A 이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A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A죠.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A, 이거는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 장엄의 실체예요? 자, 일단 말이라고 치죠. 자, 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랬으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A는, 그러니까 장엄은 실제 장엄의 작용과 같아요, 달라요? 이걸 열의실견분할 때 실제는 뭐라 그랬냐면 물 자체, 말해지고 생각으로 헤아려진 건 상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마이크 가지고 갈까요? 마이크 봐보세요. 보라고 한 이 마이크,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그건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아니면 보이는 마음을 보고 있어요? 보이는 마음을 보고 있죠? 이 보이는 마음은 이 마이크인 물 자체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A는 즉비 A, 즉 마이크는 즉비 마이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거예요, 즉비 공식을.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아라하니 본인을 아라하니라고 말 못하는 거라. 금강경이 속박의 경전이 되는 거예요. 속박의 경전. 마이크가 아니면 마이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건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봐보세요. 마이크 봐보세요. 보고 있는 마이크는 상분이에요, 상분. 근데 이 실제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 무슨 뜻이냐면 무릇 자기가 보고 있는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걸 알면, 허망하다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실제하고 다르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실제를 보기 시작한다 그랬죠. 이게 다르다라는 걸 아니까 실제를 다시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보니까 다시 봄으로써 보이는 실제가 있겠죠. 그 실제에다가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마이크 봐보세요. 마이크 자체를 보나요? 보고 있는 마음을 보나요? 보이는 마음을 보고 있죠? 그 마음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라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물 자체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그 물 자체를 이름 붙여가지고 마이크라고 붙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형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저 카메라를 보면서 내가 카메라를 보고 있다, 굴뚝같이 믿으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카메라를 볼 수 없고 저 카메라에 비친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걸 알면 그럼 저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거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잖아요. 그러면 거시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저것도 거시기, 이것도 거시기, 저것도 거시기 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약속해가지고 저거는 카메라, 저 사람은 명료, 저거는 선풍기 이름을 다 붙여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분이 틀렸다, 허망하다라는 전제에서 이것들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심형애라고 하는 덧붙임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A와 직비 할 때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걸 모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르다라는 걸 알면 그러면 이 A에다가 대긍정의 힘 있는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을 통한 긍정. 이런 역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즉비공식의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자,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설법은 지금 설법을 하신 적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설법과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부처님 무슨 설법했는지 무슨 생각했어요? 사실은 아무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을걸요? 그래 놓고 있어요 이랬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부처님 설법이에요. 근데 그게 부처님 설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부처님의 설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러난 부처님의 설법에 부처님은 설법하신 적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사는 산, 물은 물. 성철 스님 열반에 드셨을 때 성철 스님 법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성철 스님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있잖아. 사는 산, 물은 물. 이 사는 산, 물은 물의 완성형의 문장이 있는데 그 완성형의 문장이 그대로 저 직비심형의 공식입니다.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런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게 조사어록에 나오는 문장인데 직비심형의 공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으니 눈앞에 상에 속고 있는 이의 눈에 보이는 산은 산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무상의 법칙을 가지고 본인의 상을 깨트린 사람의 입장에선 저 산을 산이라고 못 부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산은 산이로다가 다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수다원은 본인을 수다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네, 말해도 돼요. 근데 또 잘난 척하면서 말하고 다닐 거 있어요? 말해도 된다 그런다고 또 말을 하고 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이상 저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만들어 놓은 상들에 자기가 자생자박되면 안 돼요. 불교에 보면 그런 좀 불편한 노력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자아는 실체가 없다라고 무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나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있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냐면 부파불교에서는 나를 나라고 못 부르고 뭐라고 불렀냐면 나를 자상속이라고 불렀어요. 너도 너라고 못 부르고 너를 뭐라고 불렀냐면 타상속이라고 불렀어요. 말이 더 어려워졌어. 우리가 그렇게 불편함을 가지면서까지 말을 바꿀 필요가 없이 나라고 하는 상에서 벗어났다면 나를 나라고 자신 있게 부르면 된다라고 간편하게 알려주는 것이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은 무조건 다 개념을 부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숴놓고 그 자리에 순박한 이름을 다시 붙여주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첫 번째 잘못된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고, 두 번째 세간의 약속을 분명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의 반야의 공식을 끊임없이 연습해서 모든 만상, 만 가지 상들이 전부 실제가 아님을 꿰뚫어보고, 실제가 아니지만 다들 그렇게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날 나라고 좀 하고, 넌 좀 너라고 하고,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TV는 TV라고 해야지.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이거 TV라고 하면 내가 속는 걸까? 실체가 없는데?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고 얼마나 소극적으로 변하겠어요. 말도 못해요. 나를 나라고 표현 못하면 뭐라고 말해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있는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속지 않으면서 쓰는 개념을 속지 않으면서 쓰는 이 즉비심용의 공식을 꼭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미묘합니까? 아닌데 맞대요. 그러니까 미묘함이 반야인 거예요. 자, 저 즉비심용의 공식을 잘 맞추면 자기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취향저격 100%에 다가가는 비결을 꼭 연습하셔서 원하는 삶,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을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6분 계시는데 한 분 정도는 중생구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누가 출가할지 모르지만 그분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돈 많이 벌면 그분 좀 밀어줘야 돼, 안 밀어줘야 돼요? 그렇죠. 절도 좀 져주고 그래야 돼. 알겠죠? 약속한 거예요. 희은보부님 약속했죠? 네. 자, 그러면은 그 한 분의 미래의 스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